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사철 재련을 연구하고 있는 한정욱입니다. 사철은 지구상에 철광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운철이고 두 번째가 사철이고 세 번째가 철광석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 외에는 지구상에 철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말씀드린 운철은 운석에서 채취한 것으로 그것은 너무 양이 적어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철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철은 해변가, 모래밭이나 강가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 쇠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2000년 전부터 병기를 제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칠지도는 백제의 고유왕이 AD 252년에 일본의 응신 천황에게 준 칼인데 분석 결과 사철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철의 제철법은 당시의 최고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백제 임성태자가 AD 597년에 일본에 전해준 것으로 다타라 제철법이라고 불리는데 현재에도 사철을 녹여낸 옥강으로만 일본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옥강이 다마하가네라는 쇠입니다. 이 쇠로만 일본도를 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에 이런 사철 재련에 관한 맥이 끊어져서 이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칠지도는 서산의 지곡면이라는 곳에서 제작이 되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서산시청과 백제 칠지도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지곡면이 칠지도를 제작한 곳이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행한 책자입니다. 단조 접세 방식의 도금 제작과 전통 사철 재련과 전통 도금 복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복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사철입니다. 이 사철은 해변가 모래밭에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 의거하면 남쪽에는 약 10군데 정도의 사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김익홍 교수가 찾아낸 감포에서 채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감포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감은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철은 바닷가 모래 속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철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함량의 모래, 이 사철이 많이 들어있는 모래를 찾아서 자석으로 하나하나 긁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첫째 채취 방법은 사철에 함유된 모래들을 자석으로 걸러 별도로 모아놓고 별도로 모아놓은 모래를 다시 자석으로 골라 채질을 통해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은 사철을 다시 자석으로 선별해서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5명 정도가 해변가에 내려가서 숙식을 하면서 열흘 동안 약 600kg의 사철을 채취해서 제철소로 옮깁니다. 그 제철소는 양주에 있습니다. 이 양주의 제철소로 사철을 옮기고 나서 다시 채질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용이할 수 있는 분량인 약 70kg 정도의 사철로 정제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사철입니다. 이 사철은 가루입니다. 가루인데 이러한 강력한 자석을 통해서 해변가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철 성분이 들러붙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아서 저희가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전통 사철 재련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철이고 두 번째는 용해로입니다. 이 용해로는 과거에는 점토 성분의 흙을 써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로는 사철이 녹아 용탕으로 바뀌는 한 1500에서 1800도의 온도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내화재로서 백토, 황토, 석회석 이런 것들을 수배해 가지고 재료로 사용해서 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험용으로 쓰는 원통형으로 전체를 한 덩어리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3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단씩 분리해 보면은 용해로 속에 융해된 사철 관계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용해로를 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해로의 크기는
높이가 160cm, 직경이 60cm, 내경은 30cm 정도로 사람 크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부에는 슬래그를 뽑아낼 수 있는 직경 6cm의 구멍을 뚫어 놓고 중단에는 직경 3.5cm의 송풍구를 뚫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진의 모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 높이는 16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슬래그가 나오는, 쇠통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여기는 공기, 산소를 집어넣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경은 30cm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내부는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쪼개져서 작업이 끝났을 때 이거를 분리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 속에 사철이, 덩어리들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은 소나무 숯입니다. 이 소나무 숯은 참나무 숯보다 화력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숯을 백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융회로의 내부에서 충분한 고온을 유지할 수 있기에 5 곱하기 5 곱하기 5cm 덩어리의 크기로 쪼개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이 전통 사철 재련 작업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재련의 내부에 소나무 숯을 채워 놓습니다. 여기 채워 놓고 불을 뗍니다. 불을 떼서 송풍구를 통해 산소를 투입하게 되면은 이 내부의 온도가 약 한 1500도 이상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내부가 1500도 이상 올라가서 한 6, 700도에 이르기 시작할 때 숯과 사철을 투입하게 됩니다. 약 20여여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숯 한 100kg, 70kg에서 한 100kg, 사철 한 6, 70kg 정도를 매 10분에서 15분마다 1kg씩 투입을 합니다. 재련용 속에 이 슬래그는, 이게 슬래그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슬래그는 약 15번에서 20번 사이에 숯과 사철을 투입한 후에 2시간마다 송풍구 반대편에 맨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배출을 시킵니다. 슬래그의 양은 전체 작업 시간 동안 약 40kg 정도가 배출됩니다. 슬래그가 다량으로 잘 빠져나오는 것은 제철 작업이, 재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겨울날 같은 경우는 슬래그의 추출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로우의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뜻한 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20시간 동안에 약 5, 6회의 슬래그를 빼내면서 로우 속의 상태를 보고 작업을 종료합니다. 융회로의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가열된 것을 확인한 후에 1차로 상단로를 분해합니다. 1, 2, 3단으로 있는데 요거는 뭐 당연히 바닥에 있는 거니까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 드러내면은 여기 있던 숯과 사철 덩어리들이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리고 1단을 드러내고 두 번째 2단을 드러냅니다. 근데 2단을 드러낼 때까지는 요 안에 사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단로를 분해한 후에 중단로에 남은 숯이 모두 타고 나서 중단로를 분해하게 됩니다. 중단로를 분해해 올리면 사철이 광괴의 형태로 덩어리를 이루어서 중단과 하단로에 걸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철 광괴의 덩어리의 한 3배 정도 되는 덩어리가 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단로의 이 부분이 광괴입니다. 이것은 녹아서 한번 녹았다가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약 20kg 정도의 덩어리입니다. 쇳물에 모여있는 사철 관계를 추출할 때는 숯을 넣어도 쇳물의 덩어리가 로의 밑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숯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열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재련의 속의 온도는 한 1850도 정도 됩니다. 사철의 관계는 직경이 30cm, 무게가 한 20kg 내외의 덩어리로 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투입 작업을 멈춘 후에 3단으로 제작된 융회로의 상단과 하단을 중단을 분리하고 다시 중단과 하단 사이에 분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뭉쳐있는 사철 관계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 추출된 관계는 1550도 정도로 가열된 상태라서 이 강철괴를 도끼를 이용해서 제가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가열할 단야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면은 사람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세 쪽으로 잘라서 넣습니다. 이 잘라야 저희가 망치나 기계로 단조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나온 사철 관계는 이 관계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관계는 예를 들면 분석을 해보면은 가운데 부분하고 외곽 부분을 나눠서 분석하게 되면 티타늄의 함량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철 관계는 티타늄의 함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티탄이 있는 쇠가 사철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1% 밑으로 티타늄의 함량이 있는 경우를 좋은 사철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소요 시간이 채취에 한 열흘 걸리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또 정제 작업을 하고 그 융해로 제작이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이 융해로는 사실 15일이 소요되지만 완전히 이것이 건조될 때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숯 준비하는데 또 한 2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숯을 강원도 양구에서 주문 제작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해 시간이 대충 한 20시간 걸리면 전체는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러한 그 사철 관계를 가지고 도금을 제작해 왔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단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조라는 말은 망치로 친다는 뜻인데 단조 작업의 목표는 사철 관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숯불로 달구어진 단야로 속에서 사철 관계는 천년 5,600도의 고온으로 가열된 뒤 망치를 이용해 대략 직육면체 5 곱하기 5 곱하기 10cm 크기의 직사각형의 관계로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덩어리가 요거는 조금 작은 덩어리입니다. 이 정도보다 조금 큰 사각의 덩어리로 만들게 됩니다. 수천 발의 망치질로 의한 단조 작업을 통해 관계는 처음에 둥근 공 모양에서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직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망치로 단조하기가 쉽고 단조 작업을 통해서 관계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내부의 구조가 조밀해지고 불순물이 빠져나와 견고하고 순도가 높은 강철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흔히 단조하고 접수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접이라 하는데 단조는 사실 망치로 응축을 시키는 것이고 접수는 잘라서 접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조를 통해서 사각형으로 만든 소재를 두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접어서 두드리는 작업을 여러 번에 걸쳐 합니다. 이 단조와 적세 작업은 불순물을 빼내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불순물이 있을 때는 도금으로 제작되면 불순물이 함유된 부분이 약해 도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육안상으로 예술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관계 속의 검은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순물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때려도 이 속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불순물은 추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는 겁니다. 이걸 자르면 이 잘린 면에서 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철 관계를 한 1500도 정도로 가열해서죠. 도끼로 절반을 잘라 접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단접 작업은 12회 정도를 시행해서 한 4,000겹 정도 돼서 접수에 단조가 되어야 사실 불순물이 99% 정도 빠집니다. 그래야 그걸로 병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대개 크기가 20cm 내외입니다. 이걸 반을 자르는 거죠, 도끼로. 근데 도끼로 그냥 잘라지진 않으니까 가열을 해서 자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끼로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 접은 면을 꺾어서 이걸 붙여서 지금 이제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붙입니다. 이걸 붙일 때는 바깥면이 이 관계의 바깥면이 자꾸 탑니다.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소나무 숯분말이나 볏짚 태운 가루 같은 거를 이제 탈탄 방지제로, 예를 들어 탄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황토백토나 볏짚 태운 가루를 물과 반죽해서 이 위에 바른 후에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겹으로 단접된 관계를 다시 완전히 접합하기 위해서 또 한 1500, 1600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내부의 탄소 성분이 타면서 하얀색의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다시 또 원 상태로 이런 크기로 늘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꺾어서 접습니다. 이 작업을 한 12회 정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강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조에서 잘라가지고 접쇄를 할 때 언제 접쇄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숯 속에서 가열되는 이 강계 덩어리를 잘 보게 되면은 그 1460도, 1500도에 도달할 때 하얀 불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흰색의 불꽃을 분출하기 시작할 때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쇄가 횟수가 늘어갈수록 불순물이 제거돼서 강계의 표면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자, 3차 접쇄를 위해서 이제 8겹이 되죠. 2, 4, 8로 나가니까. 그래서 붙이고, 늘리고, 붙이고. 이 접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쇠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4차 접쇄하고 또 늘립니다. 그리고 12차 접쇄를 하면 약 4000겹의 두께 5cm 속에 약 4000겹의 쇠가 접합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차 접쇄를 하는 후에 강계의 크기는 대충 35 곱하기 52 곱하기 200mm 정도고 무게는 약 계속 줄어서 2.8kg으로 줄어듭니다. 12회 접쇄를 완전히 끝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든 게 나옵니다. 요거는 도표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흠이 많은 것들이 점점 흠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충실한 내용의 강철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0kg으로 시작된 것은 나중에 12회를 갔을 때 10kg, 6kg, 4kg, 3kg, 2kg 해가지고 4000겹이 갔을 때는 약 2.8kg로 처음 무게의 한 4분의 1로 무게와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를 칼을 만들기 위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강제로 도검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도검의 크기와 길이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강제를 늘리는 작업은 숯 단위에서 1300도 내외로 달궈 가지고 이 네모난 그 직육면체 궤를 늘립니다. 그런데 대개 늘릴 때 폭은 한 28mm, 그리고 두께는 한 9mm, 그리고 길이는 한 100cm 정도입니다. 이 100cm 정도로 늘린 강제를 도금 제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제 각각의 면을 연마해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점검을 해봅니다. 이 환두대도를 제작하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환두가 들어갈 부위고 이것은 칼날과 칼등을 이루는 부위입니다. 점점 이제 길게 일정한 사이즈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면도 이 면을 한번 연마를 해보면, 갈아보면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연마된 걸, 깨끗한 상태로 내부의 불순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을 단조하고 절삭 작업을 합니다. 칼날의 단조 작업은 1350도 정도로 부위별로 달궈서 망치로 때립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된 칼인데, 이 칼의 형태는 모든 것은 등은 두껍고 칼날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등은 많이 때리질 않고 날은 많이 때립니다. 날은 많이 때려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두는 직접 뚫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환두대의 고리 부분을 먼저 이제 고리 부분은 칼날 부분을 단조하고 나서 손잡이 부분을 달구어서 뾰족한 망치로 형태를 뚫어서 형태를 잡은 후에 마지막으로 손잡이 부분을 망치로 두들겨서 완성한 후에 여러 시간에 걸쳐 줄로 칼등과 칼날 그리고 환두고리를 절삭해 나갑니다. 칼날과 칼등의 절삭은 가능한 한 칼날면과 칼등의 면이 손으로 만져도 부담이 없을 정도 될 때까지 매끄럽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칼날을 이루는 엣지면은 흠이 없게 가공되어야 합니다.
망치를 이용해서 단조 작업이 끝나면 대충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줄로 표면을 절삭합니다. 그리고 절삭이 완료되게 되면 현재 칼과 비슷한 형태의 칼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망치 작업과 접세 작업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철의 속성이 이 안의 조직 구조가 아주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풀림 작업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 풀림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금질이란 것은 풀림과 당금질과 뜨임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풀림은 어떤 작업이냐면 이런 수많은 망치 작업과 단조 접세 작업에 의해서 형태가 변경돼 가지고 칼날의 모습을 갖춘 강재는 단조 작업 위에 내부에 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을 사용할 때는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가열로의 내부 온도를 800도 정도로 가열해서 달군 후에 자연 상태의 상온에서 천천히 식히는 과정을 2 내지 3회 하게 되면 강재가 단조와 접세 작업을 통해 받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쇠의 결정 구조를 안정되게 해줍니다. 이 안에 그 단야로 내에서 이걸 전체를 달굽니다. 달궈가지고 이제 바이스 같은 데 물려가지고 상온에서 천천히 식힙니다. 그러면 이 안에 FEA라는 철의 조직의 내부 구조가 아주 가지런히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흙을 발라서 당금질을 준비합니다. 진흙은 풀림 작업 후에 시행을 하는데 이 위에 칼 등은 두껍게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칼날은 얇게 바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칼 등은 칼의 특성 중에서 경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날은 경도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칼날을 물이나 기름이 났을 때 빨리 식히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옅게 바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진흙을 천천히 식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바르죠. 진흙을 칼날에 바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칼날 부분을 둘러 나눠서 날에는 얇게, 등에는 두껍게 바르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곡선 형태로 두껍게 바르고 곡선 형태로 파가지고 얇게 칼날 부분을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흙을 칼날 표면에 바른 후에 하루 이상 건조를 시키면 진흙이 칼날 표면에 완전히 건조돼서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진흙이 칼날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단조로 속에서도 열에 의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칼날을 어디까지로 칼날을 책정을 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진흙을 바른 칼의 형태는 당금줄의 경도가 높아진 칼날의 범위를 예측을 해가지고 칼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금질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당금질은 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과정입니다. 칼의 가치가 당금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당금질을 위해서는 칼날 전체를 담글 수 있는 기름통이나 물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 속에 기름이나 물을 가열의 상온으로만 데핍니다. 전날 진흙을 바른 칼날을 단조로서 충분히 가열한 후 이것을 1.12초 내에 기름통이나 물통에 넣어 식히는 것입니다. 이 진흙이 발라진 칼날은 단조로 속에서 약 800도 정도로 달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그 달군 상태에서 기름통이나 물통에 순식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경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때 칼날에 진흙을 10개 바른 칼날은 빨리 식고 두껍게 바른 칼등은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칼날은 빨리 식으면서 경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식는 칼등은 무른 쇠가 됩니다. 이 당금질 작업은 칼날 속의 내부 결정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흔히 우리가 칼에 이제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드릴강이 초경강입니다. 그걸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작업을 통해서 칼날 부분에 마르텐사이트라는 조직이 형성됩니다. 당금질이 끝난 후에는 칼날을 상온에서 천천히 식힙니다.
이 환두대도는 수직으로 담금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서 달고 가지고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어넣어서 아래 위로 이 식힘을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오르내립니다. 칼날의 담금질은 과거에 두 가지 액체 속에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열된 도심을 기름을 이용해서 담금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식물성 기름을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물은 이 칼날에 휨을 주기 때문에 직선으로 된 칼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사철을 이용한 환두대도의 경우는 칼날이 직도를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위해 담금질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름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간 가열된 칼날은 가능하면 빨리 식게 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칼날을 오르내려 줍니다. 그리고 담금질의 칼날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칼날 전체에 원래 발라놨던 진흙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진흙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 담금질은 잘 된 담금질이다. 여기는 강해지고 여기는 좀 물러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조직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뜨임 작업은 담금질을 하게 되면 경도가 지금 로크웰 경도라는 수치로 한 65 이렇게 나옵니다. 이 65라는 수치는 유리처럼 부서지는 수치입니다. 강한데 부서지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한데 망치로 치면 깨지듯이 인장 강도가 없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기는 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그 부분이 다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경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뜨임 작업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인장 강도가 늘어나서 좀 더 강하지만 질긴 쇠를 얻는 것입니다. 풀림 작업은 단조로 내부에 온도를 약 200도 전후에서 가열해 가지고 칼날을 넣어서 되게 천천히 식히는 것입니다. 2, 3회 반복하는데 현재는 한 200도에서 250도로 달궈 가지고 한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칼날을 가열시켜 가지고 경도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칼이 달궈져서 기름이나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체가 변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틀어짐도 생기고 칼날도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담금질이 된 상태에서 잡으면 깨지거나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뜨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쇠가 약간 인장 강도가 생기면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나긋나긋해진다 그러나 이런 의미를 줍니다. 이 쇠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망치질로 비정상적인 휨이나 틀어짐을 망치로 때려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칼날의 절삭과 연마입니다. 풀림, 담금질, 뜨임이죠. 뜨임 후에 저희가 줄을 이용해서 날을 세우는 절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줄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연마 작업은 숫돌로 하게 됩니다. 숫돌은 요새는 그 자연석 숫돌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합성 숫돌을 많이 쓰는데 자연석 숫돌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날의 연마 작업은 먼저 칼등을 곧게 잡고 나서 칼날을 잡게 됩니다. 칼등을 곧게 잡을 때는 이제 나무망치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칼날의 형태가 나온 후에는 거친 숫돌부터 한 6개 정도 단위의 숫돌을 씁니다. 거친 거, 고운 거, 아주 고운 거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숫돌을 이용해 가지고 날을 잡습니다. 날은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날을 세우는 방법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칼날 부분을 먼저 잡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잡고 이제 고운 숫돌로 연마하게 되면은 면이 아주 깨끗해지죠. 그래서 반짝반짝합니다. 마무리 숫돌로 칼당과 칼날 면을 갖다가 거울처럼 만드는데 아주 완전히 거울처럼은 사실 어렵고요. 보기에 좋을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과거의 칼날은 그렇게
그 반짝반짝한 거울처럼 요즘 칼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환두대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환두대도는 저희가 그 무령왕릉 환두대도에 복원할 때 저희가 공주박물관에 그리고 백제문화역사관에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